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1번 치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없애는 D에 멘탈 A라고 뭐 정신 영혼이라는 뜻의 멘트를 붙여서 이제 이름을 영어로는 디멘시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이제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쓰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인근 뭐 일본, 대만, 중국에서는 인지증이나 실지증, 뇌퇴화증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다발성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억력이 먼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억력 말고도 언어 기능이나 시공간 구성 능력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후천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선천성 기형이나 그 발달 지연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긴 인지기능의 장애는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지장을 초래할 때 치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디 뼈가 아프거나 근육이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치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치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100세 시대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인류가 이렇게까지 장수를 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 전염병으로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암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병으로 사망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병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가면서 사람이 70, 80, 90대가 되었을 때는 치매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치매라는 질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미국의 정신과 진단 통계 매뉴얼을 보면은 이전보다 의미 있게 감소한 인지 저하가 있고 이것이 역시 한 가지 이상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적절한 평균에서 이렇게 하위 한 2% 이내로 이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치매에서 의미 있게 보는 인지기능 저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고 이것이 수술 후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선망이나 조현병이나 우울증처럼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 때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지 영역은 흔히 얘기하는 기억력 말고도 주의력이나 수행 능력, 학습, 언어, 사회인지, 시각정보 처리 같은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보통 치매 검사를 할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보시면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8.4% 정도가 치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명이 한 명 꼴로는 어느 정도의 치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으로는 한 60% 정도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즉 뇌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혈관성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퇴행성 뇌질환이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픽병 같은 거,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도 사실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면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간이나 콩팥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각종 유해 물질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뭐 매독이나 에이즈, 크로이츠펠트 약국병 같은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머리를 다치거나 수두증, 뇌종양 같은 뇌 자체의 질병으로 인해서도 치매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진단하러 병원에 오시면 의사가 무엇을 물어보느냐?
A, B, C, D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A는 Activity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환자의 일상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B는 Behavior,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은 환자가 머리가 나빠서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환자분이 욕을 하거나 잠을 안 자거나 불결하거나 문란한 행동을 했을 때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각 영역별로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는 그 치매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감별 진단을 해서 치매를 진단을 하고요. 이런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뭐 피 검사, 그 다음에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머리 사진 촬영,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나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이 되는 아밀로이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해서 뭐 만약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런 베르니케 뇌병증이나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치매도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뭐 간이나 콩팥이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때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병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그 치료를 못하고 지나가면 치매가 치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피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신경인지기능 검사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개발한 SNSB 두 번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각 영역별로 인지기능을 채점을 해서 이분이 몇 살이고 성별은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학교를 몇 년이나 다니셨는지에 따라서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채점표를 보시면 여기서 각 영역별로 다 총점을 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공간 구성 능력은 어떻게 보나요? 이런 거는 이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 아까 보았던 그림에서 어떤 도형이 나왔었는지 떠올려보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시공간 구성 능력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이제 억제 능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파랑, 노랑, 검정, 빨강 이렇게 글씨를 읽어보게 하는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읽어보게 하는 테스트도 시행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안에 하고 몇 개를 틀렸는지 그런 것도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환자분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면 이제 여러 영역의 인지적인 결손을 파악해서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연구나 신체 감정 법적 문제 대응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 사진을 찍어보게 됩니다. 머리 사진은 MRI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는데요. CT는 보통 뇌출혈이나 골절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고, 머리 MRI는 통상적으로 CT보다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 치매나 다른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 단면을 찍은 건 MRI라고 하고 이렇게 혈관을 찍어 놓은 사진은 MRA라고 합니다. 머리 MRI를 찍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분하고 이렇게 중간에 큰 혹이 있는 분은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치매 중에서도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병인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1900년경에 독일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의 치매 여성 환자를 발견을 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증례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여성의 뇌에서 이런 노인성 반점이나 신경 섬유 다발 같은 특이한 소견들이 보고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 노인성 반점의 주성분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고, 이 신경 섬유 다발에 쌓이는 단백질은 타우라는 것을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의 아밀로이드 가설에 의하면 치매가 발병하기 수십 년 전부터 뇌에는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뇌의 신경 연접부의 기능 이상을 초래를 하고 타우 단백질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뇌 위축이 일어나는 뇌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다음에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발병을 하는 코스를 밟는다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렇게 신경세포가 가지를 여러 군데로 뻗어서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머릿속에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 점점 제거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어 가고요. 하나씩 있을 때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뭉치면 제거할 수가 없어집니다. In the brains of people with AD, A-beta clumps together in bigger and bigger groups and forms clusters known as plaques. 그래서 점점 뭉쳐서 커지는 이런 플라크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뇌의 신티질 부위에서부터 형성이 되게 되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begins about 15 years before the first signs of AD appear. 그리고 타우 단백질은 신경의 모양을 형성하는 뼈대구시를 하는 단백질인데 여기서도 이제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면서 신경세포 안쪽에 쌓이는 과정을 쌓이게 되면서 점점 뇌세포가 쪼그라들고 연결을 잃어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부검해 보거나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양상을 분석해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점점 아밀로이드 플락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위는 이제 그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되는 부위인데 처음에는 아밀로이드가 침범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침범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사실 인지기능만 머리만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기능만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츠하이머 말기에는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냐면 물론 뇌를 꺼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살아계실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MRI를 찍어서 뇌 위축과 특히 기억을 생성하는 담당을 하는 해마의 위축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도당의 대사를 관여하는 FDG 펫을 통해서 뇌의 대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아밀로이드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그리고 그 뇌의 전반적인 대사 정도를 보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검사로는 아밀로이드나 타우는 꼭 사진을 찍어야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뇌척수액에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혈액 검사에서도 아밀로이드가 뭉쳐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유전자 검사도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포이 검사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이 배우가 이제 아포이에서 치매 발병을 3배에서 10배 정도 증가시키는 유전자형을 가졌다고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약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은 여기 있는 도네페질이라는 약이고요. 아세틸콜린이나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잎제제나 글리아타민 같은 뇌 영양제라고 하는 약들을 일선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치매 예방약이라는 명목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고 주관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 치매의 진행을 멈추거나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약물 치료는
하얘지는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머리를 염색한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젊어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매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약을 먹게 되면은 실제로 나의 인지 기능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도 이만큼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약이니까 치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로 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길어야 10년 정도니까 현대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인지 중재, 인지 재활 치료라는 기법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치료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 치료약이라는 명목으로 뭐 치매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거에 이제 행동 치료나 인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적극적인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요법 같은 것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문화적 콘텐츠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연세가 있는 사람들의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듣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기억해서 치매 예방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계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나 사람이 붙어서 시간을 써서 훈련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약의 보험급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건강보험급여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적으로도 인지중재 치료를 어떻게 건강보험급여를 해줄 것인가. 왜냐하면 건강보험급여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해서 본인의 리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회상요법 장비들도 많이 사용이 곧 한 2, 3년 안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자체를 제거하는 약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단일 클론 항체고요. 2주에 한 번 정맥으로 주사를 맞으면은 인지 능력 저하가 27% 정도 늦게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부작용으로는 뇌부종,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었고 3명이 사망했으며 1년에 약값이 3,500만 원 정도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 들여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치매 치료 목표는 이제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환자의 행동 증상들을 교정을 해서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조금 더 좋게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치매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써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질환이고 약물 치료건 비약물 치료건 활발하게 개발 중인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몸 관리를 잘 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새로운 치료를 받고 치매를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사실 치매 예방하고 다른 질병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뇌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건강검진할 때 치매 검진도 65세 이상부터는 위내시경 하듯이 정기적으로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나 치매는 우울하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우울증하고 치매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도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약물 남용, 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고혈압 당뇨 있고 관절약 드시고 감기약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먹는 약이 뭐 하루에 10알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몸 상태를 나쁘게 하는 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은 저는 항상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좀 병원에 다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몇 밀이나 먹고 있는지 알아야 그게 겹치거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약 처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생활은 안전하게 영위를 하시면 이제 면역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성병에 걸리게 되면 치매가 심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성생활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금연 절주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가 발달을 하려면 본인이 행복하게 느끼고 중요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에 머리를 많이 쓰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 우울증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음 챙김 및 명상 이런 것도 명상도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나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상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주무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일종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그런 마음의 틀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리셋하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미운 사람을 만나면 오늘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되겠죠.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할 거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반응이나 불필요한 반응들을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지를 하고 그럴 때 호흡에 집중하면서 어떤 잡생각이 당연히 떠오르지요. 그 잡생각이 떠오를 때 잡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 그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매일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양치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50년 전만 해도 운동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듯이 지금은 뭐 명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뭐 특정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의 반대말은 정신 팔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자꾸 막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 생각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일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그거를 당장 끊어내자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내가 다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시던 이분께서
이미 30년 전에 이렇게 손발을 덜덜 떨면서 느릿느릿하게 그 성화 점화자로 나서셨고요. 이분은 무하마드 알리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한창 겪었던 머리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결국 이분이 이렇게 되는데 일조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 외상의 위험이 최근에 부각되니까 축구 선수가 헤딩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동작에서도 축구 선수들도 이제 요새는 유소년 축구 교실에서는 헤딩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축구보다 훨씬 위험한 미식 축구에서는 이제 뇌진탕에 걸린 선수들에게 조 단위의 보상금을 물어줄 정도로 이제 머리 외상은 치매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전부터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데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아밀로이드가 제거가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아밀로이드를 2배 이상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자는 걸 목표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질환들은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고요. 자기 전에 휴대폰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빛은 뇌에 지금이 아침이니까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잠에서 깬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 회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청 시간이 곧 이 사람들의 실적이고 주가고 이 회장님의 연봉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넷플릭스나 기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사람의 잠을 줄이기 위해서 최첨단 뇌 연구 결과를 총동원해서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자는가? 주말에 늦잠 자지 마시고 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드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실내는 선선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침실은 조용하고 안락하고 깜깜해야 합니다. 별빛보다 밝은 빛은 침실에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빛 공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잘 때는 꼭 깜깜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지 않더라도 잘 때 빛을 쪼이게 되면은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뭐 비만이나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낮잠은 짧게 주무시고 자기 전에 마음 챙김이나 이런 명상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다 깨더라도 오늘도 일어났네. 내가 다시 잠이 들 수 있어.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숨만 쉬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영양과장님이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지중해식 식사법이나 아니면은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영양학적인 접근법 등을 활용을 해서 요새는 이제 Mediterranean 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라고 지중해식과 대쉬를 혼합해서 신경계 퇴행을 더 늦추기 위한 그런 식단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곡물은 하루 3끼, 생선, 야채, 올리브 오일, 특히 여기서는 잎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견과류, 콩, 베리, 가금류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 즉 소, 돼지, 양 이런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일주일에 4번 미만으로 좀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튀김이나 단 음식, 치즈, 뭐 버터, 마가린 이런 거 적게 먹는 방법 일반적인 건강식
식사법이잖아요. 이런 건강 식사가 마인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식사법을 더 많이, 더 여러 끼 충실하게 먹을수록 나중에 뇌를 부검을 해봤더니 이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적인 병리 소견들이 훨씬 적게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뇌 기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 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치매를 정복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뇌은행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아산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선천성 기형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살, 교통사고, 암,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병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들을 모두 다 살아남은 다음에 7, 80대에 치매가 걸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싫어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게 사람이 7, 80대까지 살아남지 않으면 걸릴 수 없는 것이 치매이기도 하고 치매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이 치료를 늦추거나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치료를 늦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와 가족들의 질병 부담이나 더 커지는 결과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거에 대한 너무 거부감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포함해서 치매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서 계시다가 환자분이 뭐 모시기 힘들어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치매 걸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들 읽어보시고 이런 작가들이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노화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먹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